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완전 배출. 지은이는 베스트셀러 채소과일식의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저는 원래 한약사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20대 때 첫 직장인 은행원을 시작으로 정말 열심히 영업을 했고 야근과 야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은행에서 돈을 만지다 보니 그럼 나도 한번 돈을 더 만져볼까? 이런 욕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커피 사업이었습니다. 커피 사업이 어느 정점에 이르던 순간 몸무게가 80kg이 넘어가면서 극심한 심장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들처럼 빵과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돈가스와 소시지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살이 찌면서 불면증,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가자 의사는 심장혈관이 점점 막혀가는 관상동맥 질환 초기 증세라고 했습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결국에 막히게 되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일종의 동맥경화였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며 알게 된 것인데 이 심장병 중 30%가 증세도 없이 사망하는 돌연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자기가 무슨 병인 줄도 모르고 갑자기 사망한다는 말입니다. 골든타임인 4시간 내에 응급실에 온다고 해도 10%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미국인 사망 원인 1위, 한국인 사망 원인 2위가 무시무시한 심장병입니다. 저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혈관 조영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관 조영술이란 방사선을 이용해 혈관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의사가 외부에서 지름 2mm 이하의 가는 나일론 재질의 카테터를 혈관으로 삽입한 후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사해 얻어지는 영상을 통해 혈관의 막힘 정도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고통이 끔찍해서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은 검사였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었으나 먹을수록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늦은 나이에 약대 한약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섬유 근육통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겪어보고 나서야 절대 병원과 약물은 질병을 완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모든 사업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인간은 뚱뚱해지고 질병에 걸리는 것일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고 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씩 실천해 보았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면 그렇게 했고 방탄 커피를 마시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살도 빠지지 않았고 질병도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호모사피엔스는 무엇을 먹도록 설계된 동물인가 라는 명제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왜 야생동물은 비만과 질병이 없는가 라는 명제에 대한 책도 읽게 되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인간은 살아있는 식물을 먹어야 하는 동물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죽은 음식, 즉 공장 음식을 버리고 산 음식, 즉 채소와 과일과 무첨가 주스를 먹으면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냉장고 안의 모든 공장 음식, 즉 가공육, 우유, 생선, 계란, 빵, 과자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건이나 채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산 음식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채소와 과일과 무첨가 주스를 주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통증이 멈추었으며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80kg의 몸을 끌고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서서히 62kg까지 내려갔습니다.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칼륨 수치가 높으니 채소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과 반쪽, 배 1개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상천외하고 비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청진기를 어깨에 걸치고 나와서 과일과 채소는 섞어 먹지 말라는 말까지 합니다. 심지어 사과와 고구마와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세계 유수의 어떠한 암센터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메이오 클리닉 다이어트로 명명하여 채소와 과일 이외의 간식은 일체 섭취하지 말라는 지령까지 내립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나 존스 홉킨스 의대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와 같은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입니다. 효소, 즉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일나무는 자기의 열매인 과일을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영장류들이 잘 먹도록 최대한 배려합니다. 번식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배설을 통해 자기의 자식들인 씨앗을 멀리 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동물들에게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동물들이 열매를 먹은 후 힘이 나고 생명력을 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뭇잎 대부분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익지 않은 풋과일들도 대부분 녹색입니다. 동물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니 먹지 못하게 열매의 색을 나뭇잎과 비슷하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과일은 노란색, 빨간색 등등 현란한 색으로 동물을 유혹합니다. 자신을 먹고 자손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조화롭고 신비합니다. 현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요. 생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유전자가 99% 동일한 침팬지가 과일과 여린 나뭇잎만 먹고 사는 것처럼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700만 년 동안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먹으며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생 인류는 야생소의 목을 낚아채는 날카로운 발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생 인류는 사슴의 살점을 찢을 수 있는 강하고 뾰족한 치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생 인류는 과일을 따고 채소를 뽑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손목을 갖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씹은 다음 목으로 넘기는 저작 운동을 할 수 있게 구강 구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주식으로 했던 채소 과일식의 균형은 1만 년 전 농업혁명을 통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집단이 모이고 부족이 형성되고 경작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인류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을 기르러 간다든지 음식을 찾기 위해서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던 몸의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야생의 식물을 다양하게 먹어왔던 인간이 밀과 쌀이라는 국한된 음식을 먹으면서 각종 비타민과 유기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증거는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인류학자이자 총균 쇠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그의 또 다른 명저 제3의 침팬지에서 갈파한 내용입니다. 초기의 호모사피엔스의 것보다 훨씬 성능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현대의 수렵 채집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한 가족에게 필요한 열량의 대부분은 여성이 채집해오는 식물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갖고 오는 것은 토끼 같은 작은 동물뿐 모닥불 옆에 앉아서 떠들 만한 영웅담은 못 된다. 이따금 남성이 큰 동물을 잡아 단백질을 공급하는 커다란 역할을 완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식량이 될 만한 식물이 거의 없고 대형 동물 사냥이 주요 식량 공급원이 되는 북극 지방에 국한된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북극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도 과거 수천 년에 지나지 않는다. 오랜 역사 속에서의 인간은 위대한 수렵인이 아니라 식물이나 소형 동물을 얻기 위해 석기를 사용하는 약삭빠른 침팬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이 시작된 1만 년 전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들은 창과 칼을 들고 사냥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 어쩌다 고기를 먹을 뿐인 약삭빠른 침팬지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만 년이 흐른 후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났으니 바로 공장 음식, 즉 빵과 과자와 가공육과 햄버거와 탄산음료 등입니다. 세계 암 연구기금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5,100만여 명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사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3위가 매일 400g의 채소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1,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정상 체중을 유지할 것, 2위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이 채소, 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7대3의 법칙을 실천하여 18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177cm에 62kg의 날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 길게 뚫려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입에서 항문까지입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가는 동안 막혀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온 것은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을 거쳐 밖으로 배설됩니다. 뚫려 있는 인체 기관입니다. 일직선으로 펼쳐놓으면 무려 10m 정도입니다. 건물 3층 정도의 길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생식주의자 노만 워커 박사님은 산 음식을 먹기만 하면 각종 독소와 노폐물을 완전 배출하여 질병과 비만에서 해방된다고 주장하신 분으로 저의 원조 스승님 격입니다. 박사님은 스스로 실험실 G1호가 되어 각종 음식을 먹어보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매스컴이 권장하는 각종 쓰레기 음식, 즉 정크푸드를 먹고 죽다가 살아난 경험도 책에 묘사합니다. 그는 유명한 저서 젊어지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어느 날 나 스스로를 실험실 쥐로 삼아 각종 실험을 시작했다. 그날부터 나는 식품 업계가 했던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라는 충고에 따라 먹기 시작했다. 나는 거의 매일 밀가루로 만든 공장 음식과 시리얼을 먹었다. 엄청난 양의 우유를 마셨다. 이 음식들은 생명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다라고 권위 있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음식들이었다. 나는 무려 2년 동안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70kg이던 내 체중은
100kg 가까이 불어나 있었다. 외향적으로는 건강한 영국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느 운명적인 날 아침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보았다. 의사들은 내가 몇 달 이상 살지 못하리라 예언했다. 간경화, 신경염이 생겼고 그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우선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는 그 제의를 거절했다. 몇 년 전 내 친구가 내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연치유 신봉자이자 생식주의자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만약 자네가 병들어 몸져 눕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약을 먹지 말게나. 약은 모두가 다 독일세. 질병은 체내에 쌓인 찌꺼기와 노폐물 때문에 오는 것이니 3일간 아무 음식도 먹지 말게. 그리고 매일 30분 간격으로 깨끗한 물을 한 컵씩 마시게. 그리고 가능하면 살아있는 음식, 즉 과일과 채소를 먹고 무첨과 주스를 만들어 먹게나. 그러면 3일 이내 저절로 회복할 것이네. 나는 그의 말대로 실천했다. 정말 그 친구 말이 옳았다. 3일 만에 나는 일어나 움직이게 되었다. 3일째 되던 날 관장을 했는데 대변에서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가 났다. 비로소 몸 안에 있는 찌꺼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고 말한 친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매스컴에서 시키는 대로 먹었다. 그리고 뚱뚱한 몸으로 침대에서 쓰러졌다. 그러나 내 친구는 날씬하고 아주 건강했다. 그는 오직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만 먹었다. 나라고 못할 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나는 이전의 몸무게 70kg으로 돌아왔다. 질병들이 모두 사라지고 에너지로 넘치게 되었다. 1875년에 태어나신 박사님은 1984년에 무려 109세로 사망하시기 전까지 산 음식이 날씬한 몸과 건강과 장수를 보장한다라는 본인의 이론을 몸소 증명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어떤 의사보다 인간의 몸에 해박하신 박사님은 의사들의 의사로 존경받고 계십니다. 특히 채소 주스, 과일 주스, 채소즙, 야채즙을 매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접 착즙기와 믹서기를 발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라며 일명 주스맨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스란 과일을 직접 갈거나 즙을 낸 무첨가 주스를 말합니다. 강이 살아나려면 몸속으로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되고 들어온 쓰레기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청소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면 됩니다. 강에 넘치는 쓰레기를 완전히 배출하면 강물이 아름답게 흐르고 몸의 쓰레기를 완전히 배출하면 질병과 비만이 사라집니다. 한국에는 이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90세인데도 70대처럼 보이시는 자연의학계의 큰 어르신입니다. 이시영 박사께서 젊은 시절 자연의학의 원조라 불리는 스위스의 빌 샤벤나 병원에 공부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아침마다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환자들에게 주면서 1897년부터 사용해온 불로초라 말하더랍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90세의 몸으로 아침 체조와 명상 후에 사과와 당근으로 만든 주스를 마시는데요. 무려 50년이 되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감기나 몸살 한 번 걸린 적이 없다고 말하십니다. 간혹 아침에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 했더니 주스를 먹고 우유와 토스트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 음식을 드시라 했더니 사과와 당근을 먹고 빵과 라면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편의점 탁자에 앉아 보름달 방에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은 절대 과식할 염려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 우리 뇌는 산 음식을 계속 먹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배부르면 그만 먹습니다. 그러나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듬뿍 첨가된 공장 음식은 우리의 뇌를 교란시킵니다. 식욕 조절 중추 신경계를 교란시켜 계속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TV를 켜놓고 잘 때까지 빵과 과자를 폭풍 흡입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우수한 두뇌의 연구원들은 지금도 실험실에 불을 밝히며 배불러도 계속 먹게 만드는 화학 합성 물질을 개발하느라 불철주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당근을 볶거나 삶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불에 익히면 모두 사망한 당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진다면서 올리브 오일에 볶아 먹으라는 기사도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이 올리브 오일 회사의 마케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당근이라고 해도 그냥 우적우적 씹어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근의 경우 사과 당근 주스로 만들어 드시길 추천합니다. 사과 2개, 당근 1개를 넣어서 갈은 다음 아침에 1잔, 오후에 1잔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도움을 더 드리자면 사과를 먼저 넣으시고 당근은 썰어서 조금씩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착즙기나 믹서기를 사용할 때 쉽고 편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즉효약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면 70% 정도는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가공식품을 공장 음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장 음식은 서양에서는 정크푸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크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채소는 여러 달이 걸려 완성되고 과일은 1년이 걸려야 완성됩니다. 그러나 공장 음식은 재료만 준비되면 기계를 돌려 하루 만에 수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공장 음식은 음식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죽어있는 음식은 진정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명현 반응, 즉 호전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설사가 대표적인데요.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가려움증이나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최소 2주 정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겁내실 필요도 없고 중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토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때로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서 서경에도 명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질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연이나 금주를 결심하고 2주 정도가 지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가려움증입니다. 첫 2주 정도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간입니다. 가렵다고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면 또다시 가려움증과 아토피가 계속될 뿐입니다. 우리 몸의 정화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2주만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수천 수만의 채소와 과일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이렇게 2가지를 추천합니다. 복잡하게 식단표를 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은 사과입니다. 미국의 유수의 암센터들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매일 공급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먹어온 과일 중에 지금껏 사과가 생생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양소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몸속 산소 쓰레기를 배출하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공장 음식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불에 익히면 항산화 물질은 모두 사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기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채소즙, 과일즙, 채소 과일 주스를 권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공장 음식에는 모두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설탕과 소금과 방부제와 각종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시고 무첨가로 드십시오. 채소즙, 과일즙, 채소 과일 주스 등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책에서 무첨가 주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시중에서 별로 비싸지 않은 착즙기나 믹서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에서 10분 만에 소화가 완성됩니다. 과일 주스는 혈당을 높인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탕 및 각종 화학물질이 첨가된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당연히 혈당을 올립니다. 무공인이 유기농이라는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균과 멸균을 거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독일의 마르텐 박사에 의하면 생채소를 삶으면 단백질은 2분의 1로 줄어들고 나트륨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실험 결과 증명했습니다. 익힌 것을 먹으면 날 것에 비해 3, 4배를 더 먹어야 미네랄이 충족됩니다. 전문가들은 정제된 가짜 과당, 즉 액상 과당 등과 과일 속에 있는 진짜 과당을 한 묶음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후 열처리해서 물에 녹인 것을 액상 과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당류로서 다당류인 과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액상 과당은 세상의 어떤 당분보다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져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인공당, 즉 공장 음식을 먹지 말고 천연당인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성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공장에서 열처리하여 추출한 후 제품으로 만들면 거의 모두 독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아직도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수천 수만의 영양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를 즙이나 주스로 내서 마시든 그냥 먹든 2주 동안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추는 주위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상추는 생각보다 엄청난 놈입니다. 천연 비타민제, 천연 미네랄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상추는 한자어 생채에서 변형된 말로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입니다. 상추 뿌리를 딱 자르면 우유처럼 하얗게 나오는 바로 이것이 락투카리움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진통 효과가 있어서 상추 아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통 효과 및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 락투카리움은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상추와 치커리 딱 2종류에서만 나옵니다. 눈치 빠른 제약회사에서 상추에서 각종 성분을 추출해서 수면요도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얘기가 나왔으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여 년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수면제의 진실에 관한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연예인들의 끝나지 않은 사망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배경에 수면제 졸피뎀이 있었음을 만천하에 고발했습니다. 탤런트 최진실, 최진영 남매와 수많은 연예인들의 밝혀지지 않은 자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진실 씨의 매니저와 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약이 아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부작용을 몰랐다니까요. 알았다면 무조건 막았겠죠. 방송 제작진은 폭식, 기억상실, 자살 시도 등 이해할 수 없었던 죽음 뒤에 수면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수면제의 부작용이 계속되자 언제부터인가 수면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슬그머니 수면 유도제라는 부드러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만든 악마의 약 수면 유도제 말고 천연 수면 유도제인 상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분과 엽산 등이 풍부해서 임산부에 특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깃집을 가시더라도 샐러드 셀프바가 있는 집에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추와 각종 채소를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설사 고기를 드시더라도 상추에 파무침과 마늘과 양파를 가득 넣어 쌈으로 드시면 고기 1인분의 반도 먹기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채소로 배를 채우면 다음날 아침 배변이 너무 시원합니다. 어제 먹은 파무침과 양파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데 몸속에서 소화가 완성되어 완전히 배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무게는 1kg이 빠져 있습니다. 굶어야 빠진다가 아니라 몸 청소를 해야 빠진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생님, 기생충 무서워서 채소를 못 먹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기생충 복균자가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토양 매개체로 기생충 감염이 안 되는 나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분으로 비료를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곳에서도 인분을 줄 때는 발효시켜서 액상 비료라는 형태로 주기 때문에 기생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충남대 공동연구에서 기생충 실험을 하는데 우리나라 어디에도 기생충이 없어서 따로 실험실에서 배양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안심하시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농약입니다. 농약 역시 우리나라 식약처가 세계 1등급 수준으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성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확 후 2주 정도면 다 사라지는 농약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잔류 농약은 물에다가 씻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물에다가 일단 담가 놓으시고 1, 2분 정도 놔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좌우로 3번 상추를 흔드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세제는 사용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천연 세정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일종의 비눗물입니다. 침팬지와 유전자가 99% 일치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7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 때만 해도 음식이 단순했으므로 섞어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1만 년 전부터 우리는 이것저것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도 먹었지만 불에 구워 양념한 고기와 감자와 각종 통곡물을 익혀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한 상에 차려놓고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류의 비만과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음식을 섞어 먹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와 밥을 같이 먹거나 빵 위에 잼을 발라 먹거나 과일을 설탕과 함께 먹으면 그런 음식들은 발효가 되어 엄청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과일과 채소 등 살아있는 음식들은 소화 효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녹말 음식과 고기를 같이 먹거나 고기와 공장 음식을 같이 먹거나 각종 공장 음식을 함께 먹으면 몸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나 악취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발효 현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에 익힌 동물의 시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을 먹게 되면 각종 산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 가스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역겨운 냄새를 뿜어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의 입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입니다. 당신이 일반식을 하더라도 식사의 70에서 80% 이상을 생채소, 생과일, 무첨가 주스를 주로 먹는다면 향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귀나 트림도 사라질 것입니다.
육식을 너무 많이 해서 몸에서 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서양에서 향수가 발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동물의 시체를 주로 먹는 사람에게서는 고기 썩는 냄새가 나고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는 사람에게서는 과일 향이 나는 법입니다. 제가 가끔 아는 부잣집에 놀러 갔을 때마다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잡동사니 없음이었습니다. 벽에 그림 한 점 정도 걸려 있을 뿐 쓰레기 제로입니다. 가난한 집일수록 잡동사니 천국입니다. 벽마다 빈 공간을 허락하지 않고 무수한 사진과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부엌과 거실에는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은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 쓰레기를 못 버리는 사람들이 출연합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 잡동사니 모으기, 쓰레기 천국, 황폐화된 정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몸도 음식에 대한 탐욕, 육류와 공장 음식 투하, 독서 천국, 비만과 질병,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헬렌 니어링과 스코트 니어링 부부가 쓴 명저, 조화로운 삶에서는 이것저것 섞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글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음식을 조금만 먹는 것은 건강하고 단순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길잡이다. 예를 들어 트리스탄 다쿠냐 섬에서 원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몸도 건강하고 이도 튼튼하다는 보고가 있는데 런던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를 넘는 음식을 먹는 적이 없다는 것이다. 채소와 과일을 먹되 자연에서 난 것을 있는 그대로 밭의 싱싱함을 느끼며 그리고 한 끼 식사에 한두 가지만을 먹는 원칙을 지키며 살아보라. 그러면 여러분도 단순하게 먹는 것이 좋다는 우리 주장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는 식단을 정해놓게 되었다. 아침엔 과일, 점심엔 수프와 곡식, 저녁엔 샐러드와 야채를 먹었다. 때때로 기운을 차리고 신체 조직을 깨끗이 하려고 하루 종일 사과만 먹기도 했다. 자연주의와 채소, 과일식을 몸으로 직접 실천한 이들 부부 중 남편인 스코트 니어링은 100세가 되던 해에 서서히 곡기를 끊고 조용히 눈을 감아 자연사했습니다. 아내 헬렌 니어링은 92세의 나이에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세상과 작별을 고하기 전 90살이 되기까지 책을 쓰며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채소와 과일을 계속 먹었더니 생리가 멈췄다라고 걱정하시고 어떤 분은 막혔던 생리가 터졌다고 좋아하십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왜 야생동물은 생리가 없는가라는 논제로 풀어보겠습니다. 기관지가 나빠서 가래가 끓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래가 생기는 것이 좋을까요? 안 생기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안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생겼다면 밖으로 가래를 뱉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삼키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밖으로 뱉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5리터의 혈액이 있고 이보다 3배 많은 15리터의 림프액이 있습니다. 이 림프액은 도둑을 잡는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독소와 노폐물을 잡아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림프액이 몸속 바이러스와 각종 노폐물을 가래의 형식으로 만들어 배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임신이란 난자와 정자가 만나 만들어진 수정란이 암컷의 자궁 내벽에 착상한 순간부터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약 10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약 한 달에 한 번 배란일이 되면 난소에서 난자가 자궁으로 배출됩니다. 난자의 수명은 24시간 정도이며 이 기간에 수정이 안 되면 수정란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자궁 내막과 함께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을 흔히 월경이라 부릅니다. 수정란의 착상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가장 신선한 혈액과 영양분이 만들어집니다.
아기를 위해 최고의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난자도 수정이 안 되면 수명을 마치게 되는데 난자가 수정되기를 원했던 자궁 내막도 할 일이 없어 준비물들, 즉 신선한 혈액과 영양분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혈액이 포함된 자궁 내막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 완전히 흡수될 것인가? 몸 밖으로 나가 완전히 배출될 것인가? 피 속에 오염물질과 독소가 많다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주인에게 좋을 것이고 깨끗한 피라면 다음을 위해서라도 몸에 흡수되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월경시의 피가 밖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몸이 완전 건강체이고 피에 오염이 없다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흡수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채소 과일식을 한 달 넘게 실천했더니 멈추었던 월경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가래가 끓는데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다가 기관지가 튼튼해져서 밖으로 배출하기 시작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궁 내 동맥 핏줄이 깨끗이 청소되어 혈관이 뚫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육류와 공장 음식으로 막혀있던 자궁 내 혈관 속 독소들이 채소 과일식을 시작하자 깨끗해진 혈관을 통해 배출을 시작한 것이므로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리통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가래가 끓지만 기관지가 약해서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안간힘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자궁 내막의 피들이 독소가 심해서 재흡수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배출구, 즉 혈관 곳곳이 막혀 있어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하면 막힌 혈관이 뚫려서 막혔던 혈액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몇 달을 계속해서 채소 과일식을 하면 월경시에도 자궁 내막의 피들이 몸으로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피가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서 피가 나오지 않고 임신이 되는 깨끗한 몸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탁한 음식이 탁한 피를 만들고 탁한 피가 혈관을 막고 막힌 혈관 때문에 생리통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학자이자 영양학자인 빅토라스 컬빈 스카스는 그녀의 유명한 저서 21세기의 생존에서 월경 때 하혈을 하는 것은 문명병일 뿐이고 평생 하혈을 하지 않아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추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비자연적인 식생활, 즉 불에 익혀 생명을 죽인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월경 때 하혈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책에 따르면 남아메리카 최남단 티에라 델 푸에고 지역의 원시 여성들에게서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곤 하혈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파로, 사모예드, 만테게짜 사람들도 월경량이 극히 적거나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원시 여성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공장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여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139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770개의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채소 과일식의 리더 크리스티나 까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식, 즉 채소 과일식을 시작하는 여성에게 약간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리혈이 확 적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멈추기도 하죠. 모두 정상입니다. 저도 처음 완전 생식을 시작했을 때 생리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생리혈 양이 갑자기 엄청 많아졌다면 그것도 완전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스스로 청소를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노폐물과 독소와 화학물질 등 당신의 몸이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대청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모 사피엔스와 99% 유전자가 같은 야생의 침팬지와 고릴라와 오랑우탄은 월경시 하혈을 하지 않습니다.
생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떠올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야생 동물들은 월경, 즉 난자가 만들어져 나팔관으로 나와 정자를 기다리는 과정을 할지언정 하혈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들을 먹고 공장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야생 동물들이 배란 기간에 피를 흘린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사자와 하이에나와 같은 천적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초식 동물들이 들판에서 아이를 낳은 후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태반을 곧바로 먹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란기의 암컷들은 질 밖으로 임신이 가능합니다 라는 냄새로 수컷들에게 신호를 줄 뿐입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수천만 년 그렇게 진화해서 살아남은 위대한 동물들입니다. 인간과 유전자가 99% 동일한 침팬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식인 과일과 여린 나뭇잎 등에 유기적인 수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침팬지는 과일과 나뭇잎을 주식으로 합니다. 인간과 유전자가 유사한 영장류들은 거의 모두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적 수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물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채소와 과일이 살아있는 유기적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가열하지 않은 날것이라야 합니다. 모든 효소는 섭씨 54도 정도에서 죽기 시작해서 70도 정도의 생명을 마칩니다. 가열하기만 하면 모든 효소는 죽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무려 50년간 연구한 결과를 효소 영양학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도 제시했습니다.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모든 질병은 효소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몸은 5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포 한 개는 1분 동안 100만 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2016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연구진들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인체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며 하루에 무려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세포는 수명이 짧고 큰 세포는 수명이 10년이 넘습니다.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도 얼굴도 변한다는 말입니다. 세계 장수촌의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인데 체내 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00세 노인들에게 건강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고서에서도 복팔분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뱃속을 80%만 채우면 비만도 질병도 노화도 없다는 뜻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효소 덩어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과일과 채소는 30분 만에 소화됩니다. 무첨과 주스는 불과 5분 만에 소화됩니다. 과일에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10km를 걸을 수도 있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5kg짜리 수박 한 덩이를 먹고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슨 효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없어도 전혀 없는 0%라는 말입니다. 열로 가열해서 죽어있는 분말을 효소라고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저는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세상의 어떤 야생 동물도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나누어 먹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야생 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먹는 행위를 멈춥니다. 사자도 배가 부르면 토끼를 애완동물처럼 가지고 놀 뿐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TV를 켜면 의사들이 나와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때 채널을 돌리면 바로 옆 홈쇼핑에서 우유와 시리얼 광고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헬렌 리어링은 소박한 밥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보통 일요일에 금식한다. 그날은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나는 1년 내내 아침 식사는 조리하지 않는다. 봄이면 우리는 위장 청소도 할 겸해서 열흘쯤 사과만 먹는다. 사과를 원하는 만큼 또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먹는다. 그렇게 하면 금식할 때처럼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아서 좋다. 누구라도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인 셈이다. 육체는 수면 시간을 이용해 전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므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음식을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된다. 밤 동안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으므로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거의 없다. 인체 기관, 특히 위의 경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약 16시간 동안 휴식하게 된다. 저는 빨리빨리 음식이 빨리빨리 변비를 만든다라고 강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5분 만에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아침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이 설탕 덩어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튀긴 음식이어서 아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여전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식품회사는 설탕 3분의 1과 튀기지 않은 오트밀 등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2교대, 3교대로 밤늦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밤에 무엇을 먹더라도 최소한 아침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몸의 청소작용을 돕는 채소와 과일이나 무첨가 주스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을 쓴다라는 것은 아침을 든든하게 먹여서 돈을 버는 식품 회사들의 논리입니다. 심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침을 비워두는 것이 좋고 물 한 잔 또는 무첨가 주스 한 잔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만 워커 박사는 40에서 50년 동안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해왔는데 그중 트럭 한 대분에 해당하는 대장 엑스레이 사진을 수집해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엇이든 대충 넘어가지 않는 집요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깨끗한 장을 보여준 사진은 채소 과일식 프로그램을 실행한 산모가 분만한 갓난아기의 사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음식을 완전하게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장에서도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섬유는 반드시 날것의 식이섬유, 즉 거친 섬유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고기와 생선과 계란과 우유 등 동물성 음식은 식이섬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곡물을 분말로 분쇄한 다음 각종 화학물질을 투하한 공장 음식, 즉 빵과 면과 과자 등은 장기를 통과할 때 나쁜 흔적을 남깁니다. 이 음식들은 대장의 내벽에 석고처럼 코팅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코팅은 중심부에 작은 구멍이 생길 때까지 점차 두께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죽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하루에 한두 번은 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변비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배변이 잘 안 될 때마다 변비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 말은 마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히 소화시키고 스스로 완전히 배출할 수 있을 때 비만과 질병과 노화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변비조차 약물에 의지한다면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닥치게 될 수많은 질병 현상들을 어떻게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진실은 의외로 단순하며 해결책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항상 주장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주장합니다. 알약을 털어 넣는 일은 5초에 완성되지만 산 음식을 먹고 효과를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레몬을 짜서 일주일간 하루 서너 번씩 꾸준히 마신다거나 일체의 죽은 음식을 먹지 않고 무첨가 주스를 1, 2주간 먹기만 하면 몸속의 노폐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고기를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 꽃등심은 모두 지방 덩어리입니다. 한 미국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의사, 장인도 의사였습니다. 잘 나가던 의사인 아버지와 장인이 모두 혈관이 막혀 50대의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돈 버는 의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곧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심장병 말기 환자 18명을 설득한 후 채식 실험을 통해 모두 살려낸 미국의 한 의사 이야기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실험을 이어갔는데 이 분야 최장기 실험으로 의학 역사에 기록된 의사의 이름은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입니다. 모든 질병과 비만의 원인이 막힌 혈관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막힌 혈관을 뚫어내는 1등 공신이 살아있는 음식, 즉 채소와 과일이라는 사실도 속속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이 독약 다음에 가공육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초가공식품, 즉 가공육이 사람을 죽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023년 5월 18일자에 이상하 강원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팀이 2004년부터 2013년 질병관리청의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성인 11만 3,576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과 사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류와 생선을 가공한 가공육을 즐겨 먹으면 사망 위험이 24%나 늘어났다. 남성의 경우 초가공된 우유와 두유를 많이 먹은 남성의 사망률 역시 해당 음식을 적게 먹은 남성보다 10% 높았다.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도 초가공식품을 매일 4회 이상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무려 10년간 11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강원대 의대 예방의학과 양심 의사들은 식품회사의 연구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의사는 저렇게 말할까라고 당신은 갸우뚱합니다. 식품회사나 제약회사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전문가의 연구 발표를 그 회사들의 광고비를 지원받는 방송이 자꾸 혼란스러운 논리를 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육류를 드시지 말기를 추천합니다. 굳이 드시겠다면 소나 돼지를 방목해서 목초를 먹인 고기, 그중 기름이 적은 안심 부위를 드시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록 관장이나 장 세척을 받아도 몸이나 입에서 부패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입냄새가 아니라 소화되지 못하고 배출되지 못한 쓰레기 냄새입니다. 거의 모든 육류 음식은 동물이 분비한 과도한 양의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머금고 있습니다. 존 맥두걸 박사는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에서 다음과 같이 갈파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전의 네안데르탈인들은 거의 육식을 했다.
과학자들이 그들의 뼈를 분석한 결과 그들의 수명이 30세를 넘은 경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후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 동안 채식을 위주로 해왔다. 현생 인류가 채식주의자였다는 증거는 넘쳐난다. 우리의 DNA는 그렇게 진화해왔다. 아주 가끔 인간도 육식을 했는데 과일이나 뿌리 식물이 부족했을 때뿐이었다. 유전자로 볼 때 우리는 침팬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침팬지는 무엇을 먹는 동물일까요? 과일과 채소를 먹는 동물입니다. 가끔씩 육식을 할 때도 있는데 전체 식사에서 1%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하고 무첨가 주스를 알맞게 마시는 사람 중에서 최근 10년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옛날 조선시대 고기를 못 먹던 시절, 즉 어쩔 수 없이 식물만 먹던 시절에는 왜 사람들의 수명이 짧았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대인의 수명이 늘어난 이유로 1. 상하수도 시설의 완비와 2. 과도한 육체노동에서의 해방, 그리고 3. 풍부해진 채소와 과일을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채소와 과일의 풍부함을 1순위로 꼽습니다. 몽골의 경우 그들은 거의 육식 위주로 살다가 1980년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자 중국의 채소와 과일이 들어오면서 수명이 남성은 60세에서 66세로 여성은 65세에서 76세로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산 음식을 먹으면 오래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일찍 죽는다라는 저의 명제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제 시장은 미국 10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도 곧 미국처럼 영양제가 거대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2023년 7월 20일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서 2023 만성 관상동맥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공동 임상 실무 지침위원회 보고서라는 긴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오메가3를 절대 먹지 말라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셈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심장학회, 미국 임상약학회, 미국 자문약사협회, 미국 국립지질협회 등 6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해 발표한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오메가3의 효과에 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건강학적 이점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효과가 없고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심장질환에 더 위험하다며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메가3도 필요 없고 비타민 D나 칼슘 보충제나 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니 당장 영양제 먹는 행위를 멈추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홈쇼핑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대표적인 6개 의학단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린 양심적인 연구 결과를 믿으시겠습니까? 채소 과일식이란 산 음식을 먹으면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건강에 관한 저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건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면서 질병과 비만에서 해방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놀라운 경험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 신기한 경험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완전 배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하루치 생각은 저는 이 책에 100% 공감합니다 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